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47번째 위화도 회군으로 엇갈린 운명 최영과 이성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7번째 쇠락해가는 고려를 위한 서로 다른 시각 최영 대 이성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큰 변곡점에서는 거의 항상 두 사람의 리더가 다른 의견으로 맞부딪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하나의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살 수 없다 라고 표현하듯이 같은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결국 한 명일 수밖에 없죠. 오늘 이야기할 두 사람 역시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하나의 산에서 함께 살아가던 호랑이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려의 마지막 충신 최영 장군. 1316년 충수강 시절에 태어난 최영은 30살이 넘어서야 뒤늦게 벼슬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때가 고려 바닷가에 왜구가 출몰을 하던 시기였고 공민왕이 재위한 시기에도 비슷했습니다. 최영은 양광도에서 왜구들을 격파하면서 점차 자신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요. 특히 공민왕이 제위를 하면서 일어났던 조일신의 난을 진압한 공으로 호군이라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1354년 원나라에서 한족의 반군 장사성의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고려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했고 공민왕은 우정승, 염제신을 비롯한 약 2천여 명의 정예군을 지원하는데 여기에 당시 대호군에 오른 최영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최영은 뛰어난 무위를 바탕으로 공을 세우지만 최영은 원나라가 쇠락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짐작하게 되죠. 애초에 반원 자주 정책을 주장하던 공민왕과 최영의 뜻이 통했고 서로 당시 원나라 황제와 사돈을 맺고 권력을 누리고 있던 기씨 일파를 숙청한 뒤에 압록강을 건너서 옛 고구려의 영토 일부까지 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역사 속의 간신들 두 번째 김질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당시 고려는 북쪽에서 홍검적이 침략하고 남쪽에서는 왜구가 날뛰던 매우 고난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선에서 홍건적의 침략과 수많은 왜구를 격침하며 공민왕의 칼이 되었던 인물이 바로 최영이었죠. 1360년 홍건적 사만이 고려를 침공했을 때도 1362년 10만 명의 홍건적이 침략했을 때도 항상 이들을 물리치면서 공을 세웠는데 이때 새롭게 등장한 젊은 영웅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이후 홍건적의 침략을 물리치고 김용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반란군을 진압하고 공민왕을 구출한 인물이 최영이었고 1363년 수백 척의 왜구가 공격했을 때 막아난 인물 역시 최영이었습니다. 1364년 원나라에서 기왕후의 후원을 받은 1만의 군대가 몰려왔을 때에도 최영은 이성계와 함께 이들을 물리칩니다. 이 틈을 노리고 몰려들었던 왜구를 최영은 다시 격퇴하였고 그야말로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수호신과 같은 존재가 바로 최영이었던 거죠. 당시 최영을 제외하고는 이런 전공을 올린 이가 드물었으며 그나마 이성계가 그 뒤를 이어 공을 세우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신돈이 공민왕의 신임을 받아 권력을 휘두르며 약 6년 동안이나 지방으로 좌천을 당해서 내려가 있었던 최영은 신돈이 처형이 되자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374년 공민왕이 홍윤의 손에 44살 나이에 죽음을 맞았을 때도 최영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묵호의 난을 정벌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죠. 아마 최영이 공민왕의 곁에 머무르고 있었다면 공민왕 역시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지는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우왕이 새롭게 즉위한 뒤로 최영은 60을 넘긴 1376년 충청도 일대를 침략한 왜구를 물리치는 공을 또 세우는 등 고려의 수호신으로서 활약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환갑을 넘은 나이에도 직접 전장에서
왜구를 물리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고려의 새로운 영용 탄생. 본래 이성계의 가문은 전주에서 막강한 권력을 지닌 토호 가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성계의 고조부인 이안사가 해당 지역의 관리와 마찰을 일으켰고, 이성계 가문은 고려 중앙군까지 움직일 조짐이 보이자 삼척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전주에서 삼척까지 꽤 먼 거리죠. 거기까지 이주를 했어요. 이후 몽골의 침략에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피난을 가자 이안사 가문 역시 몽골에 항복을 하고 천호장 벼슬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몽골에 투항을 한 거죠. 이후 이성계의 증조부 이행리, 조부 이준을 거쳐서 아버지 이자춘 시기에 이르러 원나라의 세력이 쇠퇴하는 것을 느끼고 고려로 다시 귀향을 하게 되죠. 특히 1356년 원나라가 설치한 쌍성 총강부를 공격할 때 아들 이성계를 이끌고 힘을 보탠 이자춘은 고려의 공신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나라의 통치기구였던 쌍성 총관부가 위치한 동북면은 이자춘 일가가 이미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었던 곳인데 국민왕이 이곳에 대한 일종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려의 사정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일종의 봉건 영주가 된 건데, 고려 조정에서는 대신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를 개경에 보내도록 합니다. 일종의 인질이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때 이성계는 국민왕과 친분을 쌓게 되었고, 덕분에 이자춘이 죽고 그 뒤를 장남이었던 이원계 대신 이성계가 있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새롭게 동북면의 수장이 된 이성계는 가별초라고 불리는 가문의 친위대를 이끌고 요동반도에서 한반도 남부까지 수많은 지역에서 원나라의 잔당은 물론이고 왜구들과 크고 작은 전투를 치르며 고려의 새로운 젊은 영웅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는 30여 년 동안 벌어진 크고 작은 전투에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을 정도로 무력이 뛰어났고, 특히 활을 쏘는 솜씨는 고구려의 시조였던 주몽과 비견될 정도로 훌륭했다고 합니다. 당시 고려의 수호신 최영의 뒤를 잇는 새로운 영웅의 탄생이었던 거죠. 특히 1370년 국민왕은 요동성 공격을 명령을 했고 이성계 역시 이 정벌군에 합류하며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보여준 이성계의 궁술이 신기에 가까웠다라고 용비어천가나 고려사 등의 기록에 남아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투를 벌이다가 성의 군량고에 불을 붙여 확보하려던 군량이 죄다 타버리는 엄청난 실책을 벌이게 됐고, 고려에서 보급도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들은 퇴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을을 넘어서 겨울로 접어들 무렵 이 요동이라는 곳은 생각보다 추운 곳이었고, 전투 당시보다 퇴각하다가 굶어 죽거나 얼어 죽는 병사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이성계는 여진족과 왜구 등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고려의 새로운 수호신 자리를 지켜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더 이상 고려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느꼈고 새로운 왕조의 왕이 될 꿈을 꾸기 시작하죠. 야사에 따르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성계가 꿈을 꾸었고 이 꿈의 내용을 무학대사가 풀이를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젊어서 어느 절에서 쉬던 중에 꿈에 무너지는 집에 석가래 3개가 깔렸는데 깨어나 보니 등에 석가래에 눌린 상처가 있어서 그 절에 중이던 무학대사가 이는 왕이 될 징조라고 말을 한다. 무학대사는 석가래 3개가 나란히 놓여 있으니 석삼자가 되고 이성계의 몸을 작대기라고 한다면 둘이 합쳐지면 왕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했다. 아무런 생각도 없던 사람에게 이런 꿈이 찾아왔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때쯤부터 이성계의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왕이 돼야겠다라는 꿈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화도 회군과 조선의 건국. 1388년 우왕 14년 원을 몰아내고 중원을 차지한 명나라는 고려에게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내립니다. 천령 이북 지역에
세력을 모두 명나라의 땅으로 귀속시키도록 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북변과 그 일대에 거주하는 고려인, 한인, 여진인 등 모든 백성들까지도 요동에 귀속시키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원나라를 밀어낸 명나라는 그야말로 기세가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고려 길들이기에 나섰던 것이죠. 당연히 고려 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시 고려에는 최영과 이성계라는 걸출한 무장도 있었고 한반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다수의 전쟁을 치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병사들과 장군들의 실전 경험 역시 풍부한 상태였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명나라 역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까지 정복했던 몽골의 원나라를 몰아내고 기세가 등등한 상태였고요. 무엇보다 체급이 엄청나게 불균형한 상태였죠. 이때 최영은 외골수 군인의 마인드로 요동에 대한 2차 정벌을 주장을 했고 이성계는 사불가론을 내세우며 이것에 반대합니다. 지금 정벌하는 것에 네 가지 불가한 점이 있습니다. 작은 나라로 큰 나라를 치는 것이 첫 번째 불가한 것이고 농사철에 군사를 일으킴이 두 번째로 불가한 것이며 요동을 공격하게 되면 외구에게 침입할 틈을 주게 되는데 이 점이 셋째 불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여름철이라 비가 자주 내리므로 악교가 녹아 활이 녹고 군사들은 질병을 앓을 것입니다. 이것이 넷째로 불가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왕 역시 이성계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최영은 끊임없이 요동 정벌을 주장했고 마침 서북면 서북면 도안무사 최원지가 이미 명나라에서 철령이 지역에 관료를 배치하고 역참을 설치했다라는 보고를 울리자 우왕 역시 요동 정벌에 동의를 합니다. 결국 우왕은 최영을 총지휘관으로 팔도 도통사로 삼고 조민수를 좌군 도통사, 이성계를 우군 도통사로 삼아 요동 정벌을 단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정작 요동 정벌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최영은 우영과 함께 고려에 남아 있고 요동 정벌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성계는 요동으로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사실 우왕의 입장에서는 최영이 자신의 곁을 지켜주기를 원할 수밖에 없었겠죠. 국민왕이 시해당했던 당시에 최영이 국민왕을 떠나서 제주도까지 원정을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영이 지금 요동 정보를 떠나버리면 나도 우리 아빠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선왕께서 시해를 당한 것은 경이 남쪽으로 정벌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가 어찌 하루라도 그대와 함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최영을 고려에 남겨둔 이성계와 조민수가 이끄는 원정군은 5월 7일 압록강 가운데에 있는 섬 위화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탈영병이 속출한 데다가 장마로 인해서 병장비가 손상되고 병사들의 사기마저 떨어졌으며 압록강 물이 불어서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는 현실적인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원정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철수를 요청하는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우왕과 최영은 이것을 거부하죠. 5월 22일 우군 도통사 이성계가 휘하의 병력을 거느리고 고향인 동북면으로 돌아가려 한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좌군 도통사 조민수가 달려와 공이 떠나면 우리들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라고 말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조민수를 비롯한 여러 장군들을 설득해서 정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도로 건너왔는데 이것이 고려의 역사를 종말짓는 위화도 회군이었습니다. 이성계와 조민수가 군대를 이끌고 돌아왔지만 우왕과 최영에게는 이들을 저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시 요동 정벌군은 좌우군이 38,830명, 겸군 보조 인력이 11,634명, 말이
21,682필로 당시 고려 최대의 전적이었기 때문이죠. 6월 1일에 개경에 도착한 원정군은 최영의 군대와 맞붙었고 최영이 긁어모은 얼마 안 되는 군대는 원정군의 선봉은 꺾었지만 본대에게는 무참하게 패하고 맙니다. 원정군은 최영을 사로잡아 고봉군으로 귀양을 보내고 이후 처형하였으며 우왕도 폐위해서 강화도로 귀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성계는 좌시중, 조민수는 우시중이 되어서 최고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죠. 이후 이성계와 조민수 사이에 알력 다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이성계가 조민수를 유배시키고 창왕마저 폐위시킨 뒤에 공양왕을 즉위시키며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공양왕마저 폐위시킨 다음에 1392년 7월 17일 이성계는 국세를 받고 수장궁에서 왕으로 즉위하면서 조선에 개국을 선포하면서 고려가 종말을 맞게 되었죠. 고려 말기 고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활약했던 이 두 영웅은 나이를 떠나서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다졌지만 이처럼 한 가지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은 갈등을 넘어서 내전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역시 주변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남보다 못한 사이로 변하는 모습을 보거나 겪고는 합니다. 결국 하나의 산에 두 마리의 호랑이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은 두 존재의 의견에 차이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대화로 풀어가기보다는 결국 다른 한 명을 쓰러뜨려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라는 본능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